스웨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이펀군 주재 국가이다. AD 10세기의 최초의 통일 왕국이 성립된 이후 1397년부터 126년간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칼마르 동맹국을 결성, 주도권 다툼에 나서기도 했고 1849년부터 이펀군 주재가 시작되었다. 개관. 정식 명칭은 스웨덴 왕국 킹덤 오브 스웨덴, 커넌게르켈 스베리지이다. 서쪽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등뼈에 해당하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국경선으로 하여 노르웨이와 북동쪽으로는 보트니아만으로 흘러드는 토르네 강을 경계로 핀란드와 접한다. 동쪽으로 보트니아만 및 발트해를 넘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마주하며 남쪽은 카테가트 해협과 외레순 해협을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한다.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활, 문화 수준이 매우 높으며 세계의 모범이 되어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다. 행정구역은 21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지형, 지질. 스웨덴 최남단의 스코네는 덴마크와 흡사한 낮은 지형으로 중생층으로 되어 있으며 빙기의 퇴적이 이를 뒤덮고 있다. 넓은 평야 사이에 돔 모양의 구릉이 있으나 높이는 200m를 넘지 않는다. 북쪽의 스몰란드는 그보다 약간 높으며 그 속에서 옛 산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고점은 343m이다. 여기서부터 강은 방사상으로 흘러 동남서쪽의 바다로 유입한다. 스몰란드의 북쪽은 스웨덴을 동서로 횡단하는 저지가 되고 이 저지는 구조성의 것으로 요르데아기에는 해진을 받았다. 제4기의 퇴적물로 덮여 있으며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저지에는 베네른호, 베테른호, 일마렌호, 멜라렌호 등 4개의 큰 호수가 있으며 베네른호에서 유출하는 예타강과 베네른호, 베테른호를 잇는 예타, 호나가 스톡홀름의 남쪽 130km 지점에 있는 스데르셰핑해까지 통한다. 두 수로에 의해 카테가트와 발테해가 통하며 이에 따라 스톡홀름과 예테보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저지의 북쪽은 달라르나 지방으로 삼림이 많고 철광석을 비롯하여 광물 자원의 산출이 많다. 발테의 면한 해안 평야는 후빙기의 융기한 지역으로 해성층에 덮여 있으며 농업지대로서의 가치가 크다. 스톡홀름 부근은 약 1200개의 섬들이 미로와 같은 수로를 만들어 스웨덴식 다도해 경관을 보여준다. 발테에 있는 고틀란드 섬은 실루리아기의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서해안은 절벽을 이루나 북단은 모래사장으로 된 해안으로 사구가 발달해 있다. 고틀란드 섬과 해안 가까이의 윌란드 섬은 농목지로 이용된다. 스웨덴의 북부는 스칸디나비아 산맥에서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은 최고봉 셰븐의 가이세산을 비롯하여 2000m 정도의 산이 몇 개 있을 뿐 대체로 기복이 적은 산지로 칼레도니아 조산 운동이 있은 후 평탄해졌다가 재생한 것이다. 셰븐의 가이세산에는 권곡빙하가 현존하며 빙기의 빙하지형이 산지 전체에 남아있다. 하천은 산지에서 남동으로 흘러 보트니아만에 들어가지만 스칸디나비아 빙상이 후퇴할 때 남긴 퇴석으로 막힌 빙하호가 있다. 이 하천이 흐르는 방향은 옛날의 빙상, 빙하의 유동 방향을 나타내는데 급류의 부분도 많으며 룰레강의 하루스프롱 폭포가 유명하다. 산지는 삼림 한계를 넘는 부분이 많으나 중류부는 빽빽한 삼림지대로 되어 있다. 하천은 발전 및 목재 수송에 이용된다.
이. 기후, 식생. 스웨덴의 기후는 보투니아만과 발트해의 영향이 강하지만 대서양의 영향도 이에 못지않게 강하다. 위도에 비하여 기온은 높으며 기온의 연간 변화도 적다. 여름의 평균 기온은 남부 18도씨, 북부 15도씨이며 겨울에는 남부 -3도씨, 북부 -10도씨 정도이다. 겨울의 서풍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낮은 부분인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관문을 넘어서 불어오면 북쪽과 남쪽으로 한역이 갈라진다. 강수량은 노르웨이보다 훨씬 적어 남부 600mm, 북부 300mm 정도이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건조기후는 아니고 강수량은 여름에 많다. 고위도이기 때문에 여름에 일조 시간이 길고 최북단에서는 백야가 나타난다. 식물의 생육기간은 남부에서 330일, 북부에서 130일가량이다. 기후대를 나누면 남쪽에서부터 너도밤나무 기후, 떡갈나무 기후, 자작나무 기후가 되며 산지는 툰드라 기후가 된다. 북위 60도 이북은 전나무, 소나무 등의 지엽수림이며 이 나무는 그것들과 함께 떡갈나무, 너도밤나무가 섞이는 호남림이다. 숲 속에는 늑대가 많았으나 19세기 개척시대에 산지로 쫓겨나고 그 대신 사슴이 많아졌다. 주민. 스웨덴은 유럽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민족 구성으로 대부분이 스웨덴인이며 소수민족은 북부 라플란드에 사는 라프족 약 1만 명과 핀란드와의 국경 부근에 있는 핀란드인 약 3만 명뿐이다. 라프족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국경을 마음대로 왕래하지만 근년에는 점차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의 확장시대에 이주해 나간 스웨덴인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으나 많지는 않다. 최대의 이주지는 미국 및 캐나다이다. 스웨덴은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톡홀름과 같은 국제도시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다. 스웨덴인은 북유럽 게르만 민족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형이며 피부가 희다. 머리칼은 금발이 많고 눈빛깔은 청록색이 많다.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길며 몸통은 짧다. 전형적인 백인의 특징을 가진다. 머리 길이는 평균 19.5cm, 두폭은 평균 15.0cm, 신장은 평균 170cm를 초과하며 성년 남자가 약 173cm, 성년 여자가 약 167cm의 평균 신장을 가진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며 인구의 자연 증가도 세계 최저국의 하나이다. 5년마다의 연령별 인구를 보면 35에서 50세의 인구가 0에서 5세의 인구보다 많다. 스웨덴에서는 인구 2만 이상의 취락을 도시로 간주하는데 1997년 도시 인구는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1999년 현재 연령별 인구는 0에서 14세 19%, 15에서 64, 64%, 65세 이상 17%이다. 언어. 스웨덴어는 인도 유럽어 중 게르만어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스칸디나비아어에 속한다. 노르웨이어, 덴마크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가령 스웨덴인이 스웨덴어로 말하고 노르웨이인이 노르웨이어로 대화해도 의사가 완전히 통한다. 200년경까지는 동일한 언어였던 것이 그 후 수백 년 동안 분화하여 현재의 각국어가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핀란드의 스웨덴인 거주지에서도 스웨덴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핀란드의 도시 중에는 두 나라 말에 의한 두 이름을 가진 것들도 있고 스웨덴의 북동부에는 사이어와
핀란드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소수 그룹이 있다. 이 종교. 스웨덴은 16세기에 가톨릭에서 신교로 바꾸었으며 국민의 98%가 스웨덴국 교회에 속한다. 이 교회에서의 탈퇴는 자유이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교회 정례 출석자는 성인의 25%에 지나지 않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에서의 종교 방송이 많다. 스웨덴국 교회는 조직면에서나 경제면에서 국가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그 밑에 회중과 같은 수의 목사가 있다. 스웨덴국 교회는 또한 13개의 관제구로 나누어지며 각각 주교가 있다. 관제구 회의에 속하는 여러 단체는 사회사업, 청년 리크리에이션 등에 종사한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아기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명명 등록되며 14세 때 다시 신앙을 확인하는 견실례가 있다. 4. 역사. (1) 중세 전기. 스웨덴에 거주한 인종은 북부 게르만의 여러 민족이었으나 대부분은 유동적이었다. 그 후 500년경에 그 일파인 고트인이 남부의 슈넨 지방에 정착하고 600년경 같은 스비아인이 중부의 웁살라 부근에 정착하였는데 이 두 민족이 후일 융합함으로써 스웨덴인이 형성되었다. 정착 당시에 그들은 소규모의 부족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조선과 항해에 뛰어나 발트 해상에서 활약하였다. 그들의 해상 활동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9에서 11세기였으며 바이킹의 시대라고 일컬는다. 바이킹은 상인, 해적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일부는 라인강과 엘베강을 거슬러 올라가 연안을 약탈 프랑크왕을 위협하였다. 또 일부는 발트해 동부에서 러시아로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하천을 따라 멀리 콘스탄티노플까지 도달하여 교역하였으며 또 일부는 지중해의 남프랑스, 남이탈리아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바이킹의 활동은 11세기 중엽에 일단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10세기경부터 부족국가 대립이 부족연합으로 바뀌고 통일국왕이 출현하였으며 1060년에는 스탠킬 왕가가 일어났다. 그러나 왕위는 선거제로 약체였으며 부족 대립이 뿌리 깊게 남아 이름만 통일국가이고 실질적으로는 부족의 자립성이 강한 연방국가였다. 부족연합 시대, 즉 11에서 12세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교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1120년경에는 국내에 6개의 주교구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문화가 민중 사이에 침투하여 문화적으로 서유럽과 일체가 되었다. 한편 바이킹의 활동 완료와 때를 전후하여 발트해 연안에 독일 도시가 생겨났으며 독일 상인들이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이고 스웨덴까지 진출하였다. 스웨덴에도 도시가 생겼으나 독일 상인의 활동에 압도되어 그들에게 상업특권이 주어지고 스웨덴 도시는 독일 상인의 거류지역, 물자집 산지에 지나지 않았다. 발트 해상의 활동에서 선구자인 스웨덴인은 독일인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었으며 그 경향은 한자 동맹의 성립 후에 더욱 현저해졌다. (2) 중세 후기. 스웨덴에서는 스탠킬 왕가 후에 스베르케르 왕가를 거쳐 13세기 중엽에는 폴쿵 왕가가 일어났으며 이 왕가 시대에 왕권 중심의 국가 통일이 크게 진행되었다. 스웨덴을 한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동시에 덴마크, 노르웨이 국가 통일의 시대이기도 했으며 북유럽 3국은 왕가 사이의 통혼으로 관계가 복잡해지고 마침내 통합국가를 형성하였다. 즉
덴마크 겸 노르웨이 여왕인 마르그레테는 1397년에 스웨덴 왕을 폐하여 삼국을 통합하였으며 스웨덴은 덴마크 왕에게 복종하였다. 이 통합은 3개국이 한 군주의 지배에 복종하는 동군연합으로 칼마르 동맹이라 부르며 1523년까지 126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통합안건에 대한 스웨덴의 반항은 계속되었으며 1434년에는 광산업자 이엥겔브렉트손이 농민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귀족과 시민도 가담한 국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반란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엥겔브렉트손은 지금도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 반란 후 그때까지 귀족 중심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평의회에 농민이 참가하였고 귀족, 성직자, 시민, 농민의 사부로 된 의회가 생겨나 근대 민주의회 원형이 되었다. 독립과 발전 시대 16세기 초 스웨덴의 귀족인 구스타브 바사가 일어나 농민군을 거느렸으며 한자 동맹의 원조를 얻어 덴마크 왕권을 주방하였다. 그는 1523년에 의회의 추대를 받아 국왕 구스타브 1세가 되고 바사 왕가를 세웠으며 칼마르 동맹은 무너져 스웨덴은 독립하였다. 이 무렵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구스타브 1세는 이를 스웨덴에 도입하고 교회개혁을 촉진하였으며 1529년에 의회는 루터파 신교를 채택하였다.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독립으로 인해서 국민주의가 앙양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서 교회 재산이 몰수된 것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바사 왕가 시대는 스웨덴의 발전기로서 1561년에 에스틀란드를 얻었으며 17세기에 들어와서 북방의 사자 구스타브 아돌프의 등장으로 스웨덴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목표는 발테르 바이킹 시대처럼 스웨덴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는 러시아와 싸워 이기고 1617년 잉게르말란드와 동카렐리아를 얻었다. 또 폴란드를 격파하여 1621년 라브란드, 메메르 등의 도시를 획득하였으며 이어 독일 30년 전쟁에는 신교도의 챔피언으로서 독일 신교도의 요청에 따라 출전하였는데 각지에서 국교군과 싸워 승리하였으며 1632년 루첸에서 발렌슈타인과 싸워 승전 속에서 전사하였다. 이리하여 스웨덴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포메른, 브레멘 등 북부 독일의 많은 땅을 얻었다. 구스타브 아돌프는 내정 면에서도 서유럽 국가를 본떠 국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내각제도의 정비와 교육제도의 쇄신, 산업장려 등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스웨덴은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국제적으로도 북유럽의 소국에서 인류 국가로 약진하였다. 구스타브 아돌프를 이은 여왕 크리스티나는 이색적인 군주로 학문과 예술을 좋아하고 학자 그로티우스, 데카르트 등과 교유하였다. 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고 남장을 즐겼으며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퇴위한 후에는 로마에 살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다. 그러나 이 여왕의 퇴위로 바사 왕국은 단절되었다. 바사 왕가 시대는 승전에 빛나는 영광의 시대였으나 반면 오랜 대외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백성이 지친 것도 사실이다. 크리스티나 여왕이 퇴위한 후 40년간은 스웨덴으로서는 휴양기에 해당하는데 1697년에 군사의 재능을 타고난 칼 12세가 출현하자 스웨덴은 다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칼 12세는 20년 치세 중 대부분을 싸움터에서 보낸 군인왕으로 러시아, 폴란드 연합군과 싸워 러시아에 진격해 들어갔으나 1709년 폴타바에서 러시아의 표트르 1세와 싸워 패배하고 그 후 덴마크, 프로이센과도 싸워 패퇴하였으며 발투 해변의 해외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칼 12세의 군사적 천재를 가지고도 발령하는 러시아, 프로이센의 힘 앞에는 어쩔 수 없었으며 북유럽의 강국은 또 다시 옛날의 소국이 되었다.
4. 자유주의 발전. 스웨덴의 국민은 칼 1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이 그의 죽음과 함께 고조되어 국왕 프레데리크 1세는 즉위 조건으로 국민이 요구한 새 헌법을 1723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왕권은 제한되고 의회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나 입헌 정치의 노선은 처음에 충분한 안정을 얻지 못하였으며 정당 간의 다툼으로 정치가 종종 무질서에 빠지고 외교 정책은 혼란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스웨덴은 오스트리아 기숭전쟁과 7년 전쟁에 무의미하게 참전하고 그 결과 많은 영토를 잃었다. 또 나폴레옹 전쟁 때에도 처음에 반나폴레옹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러시아와 싸워 핀란드를 잃었으며 그 후에는 나폴레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프랑스 장군 베르나도테를 황태자로 맞아들였다. 1809년 그는 칼요한이라 칭하여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반나폴레옹의 태도를 취해 활약하였으며 1814년에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얻어내고 1818년 왕위에 올라 칼 14세라 칭하였다. 그가 현 스웨덴 왕조의 시조이다. 평화주의 견지. 20세기 초 스웨덴의 최대 과제는 노르웨이의 분리 문제였다. 노르웨이는 국민 감정이 덴마크에 가까워 스웨덴과 완전 분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1905년에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스웨덴 국내에서는 무력 저지론도 있었으나 결국은 분리를 승인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스웨덴의 민주정치는 안정되어 책임 내각제가 확립되고 보통선거와 비례대표 제도 채택되었다. 또 사회주의 운동도 일어났으나 이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은 사회의 근본적 변혁보다 사회보장, 농업공동화 등을 목표로 내거는 온건한 것이었으며 이윽고 최대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스웨덴은 중립을 지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웃 국가들이 모두 독일과 소련의 침공을 받은 속에서도 엄정 중립을 관철하였다. 1980년대 들어 복지냐 재정재건이냐의 논쟁이 치열해졌고 1982년 양자택 1일 내관 총선에서 복지국가 유지를 주장한 사회민주노동당이 승리하였다. 사회민주노동당은 공산당의 협력을 얻어 사회당을 결성하고 8매 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1986년 2월 8매 총리가 피살됨에 따라 칼손 부총리가 총리직을 승계하였다. 1988년 9월 총선에서도 사회민주노동당 공산당 연합이 재집권하였으나 1991년 10월 총선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과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보수당의 승리로 칼 빌트가 총리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비사회주의 연정이 출범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 및 증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5년간의 재정 계획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이를 두고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포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치. 스웨덴은 입헌군주 정치로 3권 분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헌법에서는 국왕의 권한이 매우 강대하였으나 1975년의 근본적 헌법 개정의 결과 국왕의 지위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입법권은 국민의 주요 대표 기관인 의회만이 가지며 1971년에 그때까지의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다. 정원은 349명이며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임기는 4년이다. 선거 자격과 비선거 자격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다. 행정권은 내각에 있으며 내각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모든 행정사항은 최소한 5명의 강요가 출석한 가기에서 결정되며 가기는 통상 주 1회 개최된다. 스웨덴 중앙행정의 특색은 정책 결정기관인 각 부와 이에 속하는 순행정적인 중앙행정청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노동당 외에 중앙당, 보수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신민주당 등이 있다. 지방행정으로는 24개 현과 스톡홀름 특별시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코뮌 및 주외에 호적 사무를 다루는 교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집행기관은 각 행정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양기관을 장악하여 큰 권력을 가지며 그 장이 각 정당에 할당되어 있는 것도 특색이다. 사법권은 독립적인 법원에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 외에 행정법원이 있다. 또 노동관계는 노동법원, 수리사건은 수리법원이 담당한다. (1) 외교.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150년 이상이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중립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중립정책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중립과는 달라서 헌법이나 조약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제1, 2차 세계대전을 중립으로 치른 경험과 오랜 전통에 입각한 정책에 의해 같은 중립 정책이라도 매우 현실적이며 유연성을 갖는 데 특색이 있다.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의 군대 및 무기의 스웨덴령 통과를 인정하였고 또 스웨덴 자국의 구축함을 영국 해군에 인도한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친서방 무장 중립주의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비가맹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의 경제기구에는 가맹되어 있다. 스웨덴 외교의 특색으로는 이 밖에 유엔 협력 외교를 들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평화기구인 국제연맹에 가입하였으며 평화적 분쟁 해결을 국시로 하였다. 유엔에 가입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유엔 협력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1964년에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유엔 예비군을 창설하고 중동, 콩고, 키프로스에 대한 유엔 파견군에 협력하였다. 군축 문제에서도 매우 적극적이며 18개국 군축위원회 중립국 대표로 참가하여 핵확산 방지 조약의 타결에 공헌하였다. 현 정부는 유럽 공동체의 안정과 스웨덴의 유럽 공동체 내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발틱 국가들의 서구 편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유럽 공동체의 의장국이 되기 위해 EMU 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유럽 내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협력 관계 증진에도 적극적이다. (6) 경제. 스웨덴 중앙정부의 재정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1979년도에는 GNP의 10%에 달하는 440억 크로나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72년 이래의 최고 적자였다. 철강, 기계, 조선, 펄프, 제지 등의 공업 발전은 눈부시지만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며 식량을 비롯하여 에너지의 60% 이상을 석탄, 석유의 형태로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저관세, 자유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 수출입에서는 1998년에 수출 847억 달러, 수입 682억 달러로 수출 초과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 전기공학 제품, 목재, 펄프, 제지료, 운송장비,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컴퓨터, 기계류, 화학제품, 운송기계, 금속제품, 식품, 주류 등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는 목재, 종이, 펄프가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근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졌으며 대신 철강, 기계, 선박 등의 비율이 커졌다.
무역 상대국 중 상위 5개국은 수출에서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등이고 수입에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입 모두 북서 유럽 국가와 관계가 긴밀하다. 에프타 가맹국이지만 독일, 베넬룩스 등 유럽 공동체 여러 나라와의 무역량도 많다. 노동자의 경영 참가 방식인 종업원 기금 제도를 1984년 도입했으며 지나친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실업률을 크게 상승시켰다. 일. 산업.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농업 인구의 비율이 광공업 비율을 웃돌아 전체적으로 농림업 위주의 나라라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근대화의 진행으로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었으며 1997년 현재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인구 0.2%에 비하여 광공업 종사자는 29.5%에 이른다. 삼림은 국토의 55%를 뒤덮고 있는데 22억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목재 자원의 85%는 소나무, 가문비나무 등으로 연재로 이용 가치가 높으며 목재로서 또는 합판, 펄프 등의 원료로서 스웨덴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의 분포는 기후 조건의 제약 때문에 대체로 북위 60도 이남으로 한정되어 있다. 농업도 경영 규모가 큰 데다 근대화, 기계화도 진행되어 있다. 작물은 주로 곡류로 파종 면적에서 볼 때 목초, 보리, 귀리의 차례가 되며 밀호밀, 감자, 사탕무 등도 중요한 작물이다. 그러나 자급과는 거리가 멀어 식량은 수입의 주요 품목에 속한다. 스웨덴은 북서유럽 낙농지대의 일각을 이루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진보되어 있다. 가령 임산물에서 얻은 셀룰로스의 사료와 성공에 따른 증선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을 자급하고 있다. 소는 20만 마리가 넘으며 그 밖에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다. 어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으나 발태의 장어업이 중심이 되며 예태보리가 주요 어항이다. 철광석도 스웨덴 경제를 위한 주요 지주의 하나이며 특히 라플란드의 키루나, 옐리바레 등의 북부 광상이 양질의 자철광 산지로서 유명하다. 광석은 룰레왕에서도 발트해가 동결하는 겨울에는 철도로 국경을 넘어 노르웨이의 부동항 나르비크에서 영국, 독일 등지로 수출된다. 남부에서는 크레니에스베리 지구에서 산출되는데 남부의 철광석은 대부분 국내 소비에 충당된다. 정년에는 전력 및 독일, 영국 등지에서 수입된 석탄이 사용된다. 그 밖에 구리, 아연, 납황화광 등이 주로 북부의 광산에서 채굴되지만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동력원은 주로 풍부한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한때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빈발하므로 원전의 안전에 의문이 제기되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성에서도 의문시됨에 따라 1988년 6월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 폐기 법안을 가결시켰다. 북유럽 제1의 공업국으로 그 중심은 예로부터의 펄프, 지지 등에서부터 금속, 기계, 수송기계 등의 중공업으로 옮아갔는데 이 세 가지 부문이 스웨덴 공업의 전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한다. 중공업이 활발한 곳은 수도 스톡홀름 일대와 예테보리를 중심으로 한 남서부의 공업지역이다.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한 철강의 연간 생산량은 550만 톤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제철소는 남부의 철광석 산지에 가까운 바게르스타 등 베스트말란드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예로부터 주요 수출품인 제재, 펄프, 제지, 합판 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였으며 부가가치에서는 전공업의 15%로 떨어졌다. 제재소는 전국의 도시에 분산되어 있으며 펄프 공장은 중부의 연안지방과 남부의 호소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 화학공업, 여업 등도 중요하며 가구, 도자기, 유리, 날보치, 의류 등에서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이다.
또 스톡홀름은 북유럽 인쇄업의 큰 중심지이다. 이 교통. 스웨덴의 선박 보유량은 1998년 현재 154척, 스톡홀름과 예테보리가 주요 항구이다. 전국의 철도 노선은 1997년 현재 1897km이며 전화율은 68.3%이다. 도로는 13만 8천 km 중 76.1%가 포장되어 있다. 국토의 자연 조건상 철도와 도로가 개발이 잘 된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또 남부의 호소군을 잇고 예테보리와 스톡홀름을 연결하는 가항운하도 수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항공회사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개국 공동 경영의 SAS가 전 세계에 항공 로망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의 국가이며 복지국가가 된 것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발달 및 사회보장제도의 완비 등 때문이다. 특히 세계 모범이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1932년부터 정권을 담당해오던 사회민주노동당 내각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그 후 1976년에 보수연립, 1978년에 자유당 내각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계 지출비는 국가재정, 지방재정으로부터의 지출 외에 고용주 기타가 부담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재보험, 실업보험, 아동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스웨덴에서는 협동조합 조직도 발달해 있는데 사회민주당이 1889년에 노동조합을 무채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합과 사회민주당 정부 사이의 관계는 깊다. 노동운동은 1898년에 결성된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총동맹은 조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민주당에 협력하고 있다. 생활. 스웨덴은 높은 공업 수준, 완전 고용, 원만한 노사관계, 장기간의 평화 등에 힘입어 매우 높은 생활, 문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자동차와 텔레비전은 3명의 1대, 전화는 1.7명의 1대의 비율로 보급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4주일의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외국에 가거나 시골 별장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 조세 부담은 평균 소득액의 약 4%, 간접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50%에 가깝다. 교육, 의료, 실업보험, 연금, 노인복지 등 공공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다.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세출의 30%를 국민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휴일, 축제일은 대체로 그리스도교와 결부되어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가장 성대하다. 이 나라의 독특한 행사로는 루시아제, 봄축제, 하지제 등이 있다. 스포츠는 스키나 아이스하키 등에 뛰어나며 55마일을 스키로 달리는 와사레이스에는 해마다 수천 명이 참가한다. 교육. 스웨덴은 구학교 제도의 복잡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1950년 단일학교 제도의 채택이 결정되었으며 1968에서 69년의 학년기부터 실시되었다. 의무교육은 1842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7세부터 9개년간이며 국민학교 6년간은 전 과목을 모든 학생이 공부한다.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마지막 9학년 때에는
모든 학생이 9개의 학습 코스로 나누어진다. 고등학교도 새 제도를 채택하여 5개의 학습 라인을 학교마다 설치해 놓고 있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95%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0%인 6만 5천 명이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생은 전국에 약 28만 6천 명이며 그중에서 여성이 55.5%를 차지한다. 종합대학은 웁살라대학, 룬드대학, 스톡홀름대학, 예테보리대학, 우메오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기술, 임업, 예술 등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사립학교로는 스톡홀름 경제대학이 유명하다. 성인 교육이 활발한 것도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스웨덴 문학사의 두드러진 존재는 스트린드베리이며 자연주의 비극 줄리 아가씨, 상징주의적 작품 몽환곡으로 명성을 얻었다. 많은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으로는 라게를레프 여사의 니스의 이상한 여행이 있다. 애칭의 대가인 소르는 스웨덴 최대의 화가로 생각되고 있으며 조각에서는 형식주의적 조각을 확립한 밀레스를 들 수 있다. 또 17에서 18세기의 대표적 건축을 대신 부자가 만든 스톡홀름 왕궁이라 한다면 근대 건축에서는 20세기 초에 지은 스톡홀름 시청사를 들 수 있다. 공예 디자인도 20세기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유리 그릇, 기은 그릇, 직물, 가구 등이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과학기술. 스웨덴은 가장 자유화된 통신 시장을 가지고 있다. 1853년 전신청이 국내 전신 업무를 시작하였고 1969년에 핀란드까지 해저 통신 케이블을 가설하여 국제 통신 업무를 시작하였다. 1889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화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였고 1890년에서 1923년까지 국내 전화망을 흡수하여 국영화하였다. 1953년 전신청을 텔레베르켓으로 개편하여 1987년 모뎀, 부가가치 통신망, 전자교환기의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2년 셀룰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텔리아사는 시내 및 장거리 전화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 1998년 현재 100%의 망 디지털화를 이룩하였고 6천여 대의 교환망을 300대로 줄였다. 셀룰러 전화의 보급이 급성장하여 1998년 현재 보급률이 41.4%이다.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텔리아사가 전체 서비스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은 스웨덴 방송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1991년 새로운 케이블법에 의해 CATV망 간 상호 접속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CATV 사업자는 자체망을 통해 제한 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986년 CATV망이 구축된 이후로 1998년 현재 24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전체 TV 보유 가구 수는 403만 가구이다. 1997년 현재 전국 방송을 하는 곳은 공공교육방송을 실시하는 스베르게스 우트빌드닝스 라디오사와 스베르게스 텔레비전사가 있고 CATV사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민영방송사인 TV4 스베르기사 외에 8개사가 있다. CATV 사업자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텔리아 인포미디아 TV사로 130만 가구 수이다. 그 외 카벨비전 16만 가구, 스잔 TV 12만 가구, 스웨덴 온라인 12만 가구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육상과 해상의 수송, 통신, 우정 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곳은 운송통신부이다. 1992년에 설립된 우정 및 통신 부문의 규제 기관으로 포스트앤텔레스티레선이 있으며 우정 및 통신 사업자의 면허 발부, 통신 단말기 인증, 특정 서비스에 대한 면허 발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제통신기구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관계. 한국과 스웨덴은 1953년 3월 11일 공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그 이듬해 10월 대사급으로 승격되어 한국은 1963년 상주대사를, 스웨덴은 1979년 한국 상주대사를 주재시켰다. 양국은 1967년 4월 12일 무역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후 교역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79년 6월 통상장관 회담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호 시장조사단 및 대규모 구매 사절단 파견으로 양국 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79년 10월 스웨덴의 수출협력회 주최로 한국관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증대되고 있다. 1994년 4월 빌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고 1994년 11월에는 칼 구스타브 국왕이 방한하였다. 1999년 파그로스키 통상장관이 방한하였다. 1998년 12월 현재 대한 수입 2억 3,789만 달러, 수출은 4억 4,230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승용차, 타이어 및 튜브, 섬유류, 가전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안테나, 운반 하역 장비, 계측기 등이다. 1998년 현재 교민은 865명이 살고 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